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깊은 여정, 즉 지능과 그 발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모임에서 유독 특정 종류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능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를 넘어 삶의 지혜와 깊은 위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공감을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유독 불편하고 진전이 없을까? 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인간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성숙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능은 단순히 IQ 점수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지능이 낮다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 정서 지능, 비판적 사고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족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더 관대하며 지혜로운 태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여정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지능이 낮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세계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와 행동 뒤에는 나름의 이유와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이면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유독 자주 하는 말들을 통해 그들의 내면 세계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이 탐험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시각과 함께 타인에 대한 더 넓은 이해의 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단순히 지능에 낮고 높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합적인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에게 그 첫걸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라는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이 연결 속에서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정 언어 패턴 역시 이러한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지능의 높고 낮음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가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넓은 이해의 문을 열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자, 모임에서 유독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특징을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봅시다.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언어적 습관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 상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 방식까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더 깊이 공감하고 더 현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단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나는 원래 그래와 같은 말들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정적인 말투는 단순히 부정적인 태도를 넘어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과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개인의 인식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이나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려는 의지 자체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모든 일은 변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며 과거에 배운 내용이나 자신의 경험만을 고수하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두려워하듯 새로운 시도나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비판적 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는 애써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하고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정적인 말 뒤에는 사실은 나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무기력감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부정적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의 작은 단계를 나누어 설명해주는 인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 탓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원래 세상이 이래.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남 탓은 단순히 이기적인 태도를 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능력 부족과 피해 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회피합니다. 이는 그들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 실패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외부 대상을 찾아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 다른 친구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여러분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끼며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려 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의 복잡한 현실을 흑백 논리로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제대로 된 친구가 없거나 대인 관계에서 잦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해 의식에 갇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남 탓을 들을 때 단순히 책임감 없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나 상처받기 싫은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비난 대신 어떤 부분이 힘들었니? 어떤 도움을 원하니? 와 같은 공감, 어린 질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 주어야 비로소 자기 성찰의 작은 씨앗이 싹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불필요한 자기 자랑이나 과도한 인정 요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나 좀 대단하지 않아? 와 같이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장하여 이야기하거나 끊임없이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요구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자신감 부족을 넘어 미성숙한 관점과 사회적 지능의 부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단 하나의 사실, 즉 자신의 방에 조용히 머무를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 비추어 평가하려는 미성숙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칭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듯이 이들은 사회생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여 자신의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거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지식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의 끝없는 자기 자랑에 지쳐 대화를 회피하거나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말은 종종 공허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는 허풍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한 소통보다는 자기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타인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자기 자랑이나 인정 요구 뒤에는 사실은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깊은 욕구와 함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재수 없다거나 피곤하다고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진심으로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나서 못 참겠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거나 분노를 쉽게 터뜨리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미성숙한 태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의 광기라고 말하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곧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지어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최우선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인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의 감정적인 폭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그들의 분노를 받아주다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급급하여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행동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데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인 폭발 뒤에는 사실은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나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외로운 외침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분노나 짜증을 들을 때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비난이나 훈계보다는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침착하고 공감 어린 질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인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건 싫어. 옛날 방식이 최고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화 자체를 피로하게 느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폐쇄적인 태도와 인지 능력의 부족, 그리고 학습 멈춤 현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철학적 흐름들을 되새겨보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음악, 예술, 놀이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새로움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추상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여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존의 익숙한 루틴이나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심지어는 공포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통해 얻는 이점보다는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불편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일이야와 같은 반응을 듣고 좌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자신의 지식 범위 밖의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만을 고수하려 합니다. 이는 학교 졸업 후 학습을 멈추는 경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적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뒤에는 사실은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불안감과 무기력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고집스럽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학습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강요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유형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만 힘들어. 나는 상관없어와 같이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 필요에만 집중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지능 부족과 공감 능력의 결여, 그리고 미성숙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윤리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고통과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적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 정도로 여기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도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고통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네. 내 기분은 전혀 생각 안 하는구나 하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대화를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대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주변에 제대로 된 친구가 없다고 느끼거나 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겪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말 뒤에는 사실은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는 깊은 고독감과 함께
타인과 진정한 연결을 맺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서투름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이기적이다거나 무례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이나 관계, 맺음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비난보다는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니? 내 생각은 이래와 같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인내심과 따뜻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유독 자주 하는 말들을 통해 그들의 내면 세계와 특성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단순히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위로와 공감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의 언어 뒤에는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불안감이, 때로는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성숙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공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각자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정 언어 패턴 역시 그러한 불완전함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멀리하기보다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사고나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여러 단계를 나누어 천천히 지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이나 욕구를 파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내게 그런 점이 힘들었겠네와 같은 공감 어린 표현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나 자신은 모임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언어가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지능의 높고 낮음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가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넓은 이해의 문을 열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단순히 지능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합적인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에게 그 첫걸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 저는 한 가지 행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임에서 앞서 언급된 특정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비판적인 시선 대신 따뜻한 공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세요. 작은 관심과 이해가 그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공감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